지난번에 그 환경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우리 경남 지역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환경부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과 부산에 맑은 물을 도민들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 그 치수 과정에 치수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그 지역의 국책 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이미 과거에 전임 도지사 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환경부의 그 치수 계획이 확정이 된 거냐고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미 치수 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9만 톤을 낙동강 유역에서 치수하고 72만 톤, 19만 톤은 한강 하류 지역에서 치수하겠다는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수 지역에 대한 그 국책 사업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수해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물을 공급받는 자치단체들이 어떤 그 보상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환경부에 중앙정부에 설명을 드리고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대책까지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가 야당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그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계산이 안 됐다 하는 점에 공감을 하고 각 시도지사들이 함께 조기 추경을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국비보다는 좀 적게 책정이 됐고 또 필요한 예산이 빠진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기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도 조기 추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세입에 대한 지난해에 잉여 자금과 금년도에 추가로 예상되는 세입까지 합해서 추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전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추경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권한 대행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생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야당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그런 이제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조기에 추경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역 만약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것이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경남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 특히 그 결혼이라든지 출생아에 대한 그 자녀 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사회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수를 두 사람 정도는 가져야 된다. 두 자녀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그 인식 그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첫째는 이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그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생아를 늘리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보육이나 출생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의 경쟁력을 지역에 높여서 타 지역에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세 가지 분야에서 돌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경쟁력 확보 문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산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부산과 경남의 인구 규모는 지금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뭐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한쪽이 기울면은 오히려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대등한 입장의 규모로서 이렇게 통합을 하면 통합에 오히려 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들에게 잘 알려서 통합에 대한 도민의 선택을 하는데 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건전 재정에 대한 가치고, 두 번째는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지사라든지 정부의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가치를 절충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하는데, 우리 도정을 놓고 보면 과거에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는 그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온 것 같고, 김경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그러니까 도의 채무 발행을 많이 하더라도 그 지역에 지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채무가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도정을 맡았을 때 채무가 한 1조 1천억에서 2천억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첫해에 950억 정도 상환을 했고, 지난해 기조실정 상환을 했나요? 얼마 했나요? 지난해도 지난해에도 저희들 조기 상환을 대안문을 제외하고 전체적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출범 때 1조 2천억 정도 좀 넘어간 부분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조 460억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9,4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 부채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일부 실무자들이 그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규모를 좀 재정 규모를 늘리자 하는 의견도 실무선에 있었고, 그랬는데 뭐 건전 재정으로 가자, 균형 재정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균형 재정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등록을 할 때
지역 지역 개발 채권을 이렇게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결국 그것이 도 채무를 늘리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지역 채권, 지역 개발 채권 매입 자체를 중단했죠. 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발행해서 결국 그게 과거부터 해온다고 해서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차를 사는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채무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전재정과 채무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단지 과거에 우리 시대 상황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때 지방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할 때는 뭐 채무 발행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타 시도는 채무를 좀 많이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재정에 이렇게 보태서 살림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발행을 안 하고 들어온 지방 세수로서 살림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정 상황이나 세입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나올 생각이. 하여튼 금년에 우리 도의 채무를 뭐 1조 원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행정 통합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남 도정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서부 경남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동부 경남을 우리 도정에 이렇게 더 이렇게 밀접하게 접근시켜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산업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서두에 인사 말씀드릴 때 우리 경남을 경제 수도로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하동 경제 자유구역 광양만 경제 자유구역에 하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하동 사무소가 하동 무슨 대송산단인가? 갈사하고 또 그 지역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산업자원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자유구역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우리 경남 서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경제자유구역 범위를 하동과 사청과 진주로 확대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각종 조세 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비전을 저희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철도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 그리고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뭐 사천공항은 이미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 사천공항을 이제 국제공항으로 하면서 항공 노선을 정대 늘리겠다 하는 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선박 조선 MRO를 우리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도가 중심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 MRO가 몇 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경남 사천을 국가 항공 MRO의 중심지로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항공 MRO 이번에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여객기도 몽골에 가서 정비를 해온 항공기입니다. 지금 거의 우리 국내 항공기의 78%가 70% 이상이 외국에 가서 정비를 해오고 있는데 국내 항공기 정비 부분은 국적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가지고 있지만 LCC 저가 항공사들은 자체 정비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하고 국내에서도 가끔 하고 하는데 국내 유일하게 정비 공장이 있는 곳이 국적사를 제외하고 있는 곳이 사천입니다. 캠스인데 캠스를 방문해 보니까 사실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하고 이번에 카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카이에 건의해서 이제 캠스가 군수 항공기 정비에 주력해 왔는데 이제는 국내 여객기 정비 쪽으로 영역을 과감하게 늘려서 국내 항공기들의 정비를 외국에 나가는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지금 카이에도 요구를 했고 산업자원부에도 국토부하고 함께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경남이 MRO 사천이 MRO 그 항공 MRO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서 서부 경남이 결코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경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 발전에 대한 잠재력은 물론 동부 경남에도 있습니다만 서부 경남에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발전 잠재력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2국가 산단, 창국가 산단이 빨리 한시라도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산업 입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 창국가 제2국가 산단의 그 면적 범위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또 진입로라든지 각종 인프라 부분도 국토교통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창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제6차 국가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계획들이 한 2년 동안 이 정부가 준비를 해오다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주춤거리고 잘못하면 이게 거의 마무리해서 이제 발표만 남아 있는 단계인데 잘못하면 뒤로 후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권한대행과 오찬할 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이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사업들 우리 도로 놓고 보면 굉장히 뭐 국가 산단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그린벨트 12곳입니까? 12곳을 우리가 해제 요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마산, 뭐 창원, 또 김해, 양산 쪽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의 도로망 확충 계획을 국가 도로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2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요구한 게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확정을 지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자꾸 주춤거려서 이런 국가 계획들을 조기에 확정 지어서 발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아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각 부처 장관 회의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에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산단, 제2창국가산단도 좀 정치권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은 추진하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부분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누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왜 다른 지역에서는 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지역 업체를 보호해 주는데 경남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경남의 건축사 협회 멤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 건축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제한이나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물론 법령을 어길 수는 없는 거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를 지원하고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좀 그런 걸 규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도만 노력할 게 아니고 시군에도 함께 시군에서 각종 설계 공모라든지 또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역 업체를 도와주면 좋겠다.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게 지역 활성화 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유수한 건설 업체들이 많이 지금 법정 관리나 또 뭐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생각에서 지난 월요일 날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굴
법령을 어겨서 무조건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재량권이 부여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그냥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해버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걸 좀 그 규칙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군과 도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시책들을 도가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면 사실 도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수혜를 적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뭐 꼭 도정을 잘한다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노력하지만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가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연초나 안 그러면 연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나 뭐 행정이나 각 분야별로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 한번 집합의 장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공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박람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결산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의 변화라든지 기술의 변화라든지 행정의 변화라든지 뭐 복지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라기보다 그런 장을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시점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법원 침탈 문제는 저는 뭐 어떤 경우라도 폭력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국가의 주요한 그 제도로 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그런 위법 행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명태균 씨하고 나는 그게 그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해명한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초동을 방문한 것은 한 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방문을 연락 없이 그냥 누구든지 갑니까? 방문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오라는 연락이 있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3자를 통해서 서초동을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녹취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윤 후보께서 그 당시 경선 후보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녹취록에 나왔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 시점에는 경선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자기 캠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 가서 제가 맹태균 씨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그렇게 맹태균 씨를 만나 안내를 받고 윤 후보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뒤에 맹태균 씨가 저를 뭐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시점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하고 난 뒤에 거기 전이 아닙니다. 방문하기 전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문자 그 뒤에 맹태균 씨 쪽에서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비서실장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제가 비서실장으로 그 추천한다는 이야기는 비서실장 그때는 뭐 꼭 비서실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명태균 씨가 비서실장으로 문자를 보낸 건 저는 모르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고 단지 그때 그 캠프 쪽에서 비서실장이든 뭐든 맡아달라 그래서 캠프에 들어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캠프에. 그때 윤 후보뿐만 아니라 홍 후보 쪽에서도 저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우리 당에서 후보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 당내 후보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 후보에게 줄을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윤 캠프에도 안 들어가고 홍 캠프에도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왔다 갔다 한 문자다. 그리고 뭐 평소에 제가 많이 뭐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 그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렵고 힘든 도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월요일 날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원의 그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 식당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점심때 되면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소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에도 제가 이 급식에 대한 그 요구가 많이 있다 하는 걸 지역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민들에게 끼니를 굶는 도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급식소를 늘리자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 간부들하고 했고 또 지난번에 그 라이더 쉼터에 갔을 때 그 라이더들의 이야기가 우리 도민들 중에는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정말 필요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노동력이 있고 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소액의 자금도 뭐 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희망지원금이나 경남 그 론을 이렇게 동행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려운 도민들 천원의 아침 식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근로자들 중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근하면서 아침도 못 먹고 가는 근로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복지의 가치는 어렵고 힘든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또 도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재정 문제가 따르죠. 재정 문제가 따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과장에게 그 지역의 뭐 장기적인 사업들, 예를 들면 뭐 SOC 사업이라든지 또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부채를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재정을 좀 이렇게 늘려서 어려운 도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재정 문제를 너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중에 정말 좀 우선순위나 좀 효과가 적은 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어려울 때는 아껴서 서민복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꼭 필수 불가결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 경남의 전체 12조 남짓되는 그 살림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좀 우선순위에서 좀 그 하위 순위에 있는 사업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민생 예산으로 돌리면 크게 재정의 확장 없이
우선 급한 도민들의 그 민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어떤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 디지털화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남의 산업의 구조를 보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사실 디지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산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방산이나 조선 산업들이 오히려 디지털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경쟁력을, 더 훌륭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의 디지털화가 큰 과제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국가스 한단 50주년 사업에도 그 창국가스 한단 디지털화가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별로 저희들이 디지털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위에 추가로 디지털화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유치하는 또 창업을 통해서 그런 기업을 지역에서 다시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뭐 도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영인들 또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함께 같이 노력해서 디지털 인재도 육성하고 우리 경남의 산업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제가 그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8월 5일 날 서초동을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맨 처음에 서초동을 방문해, 그러니까 그 방문 전에는 제가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 후보도 몰랐고 맹태균 씨하고도 연락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전에는. 근데 7월 말에 제 3자를 통해서 그 서초동 방문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7월 말에. 그러니까 7월 28일인가 29일인가 모르겠는데 7월 말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8월 5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그 중간 아닙니까? 8월 5일하고 7월 말 그 중간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제가 제 3자를 통해서 서초동 방문을 제의를 받았고, 제가 윤 후보를 모르고 그때까지 전혀 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당의 후보기 때문에 만나야 되겠다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맹태균 씨하고 방문하기 전에 문자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서초동 방문에 대해서 맹태균 씨가 제 3자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맹태균 씨 번호를 그때 뭐 어떻게 그 제 3자를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 이야기만 듣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아마,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이 전화를 본인의 의사를 좀 밝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윤 후보가 직접 저한테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 제가 처음에 서초동 방문을 제 3자를 통해서 받았던 7월 말하고 서초동 방문한 그 사이에 오고 간 것은 그 방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8월 1일 날 기사님께서 명태균 씨에게 그 문자를 보내서 저도 많이 도와주세요. 그것은 그 명태균 씨가 제 3자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서초동 방문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명태균 씨 번호를, 명태균 씨가 아마 저한테 그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뭐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정치인이 누구든지 도와달라 하는 것은 그건 덕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한 것이고, 그 시점은 다르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29일부터 제가 방문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문 제안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제 3자가 연락 와가지고 서초동 오세요 한다고 제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연락했나? 맹태규가 연락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럼 뭐 당신 뜻이냐? 누구 뜻이냐? 후보 뜻이냐? 그래서 후보가 저한테 전화 온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다른 부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